반갑습니다. 저는 숭실사이버대학에 있습니다. 조문기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 보훈요양원을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보훈에 대한 물론 정책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그리고 보훈공단이 하고 있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아직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여기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자마자 저를 반기는 정말 웃는 얼굴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실은 그 기관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는 요양원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맞이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공기의 흐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웃음, 이게 실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유를 물어보는 이런 것이 저는 오늘 이 전주보훈요양원에 정말 그 장애인이신 직원분 헬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요양원의 인력들은 다들 업무 중심으로 바뀌어서 다들 바쁘고 본인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좀 잊어버리는데 누군가가 대신 사람을 맞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요양원의 이미지는 좀 밝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잠시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실은 할 얘기들은 일본의 비교 이런 것보다는 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복지 QI라는 것이 뭔가 다들 복지 QI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왜 이런 형태로 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인장기 요양 제도라고 하는 제도 속 안에 있는 복지 QI는 태생이 달라요. 희한하게도 국제적인 스탠다드 모델을 가져가지 못한 독자적인 보험공단의 모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의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는요, 요양과 복지를 추구하는 학문의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데리고 일본이나 다른 기타 시설들을 자주 둘러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봄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저 얘기는 뭔가 정의 내지는 형상화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면서도 두리뭉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근데 요양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가 전문화해야 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과 일본의 노인 요양 시설에 있어서 케어 매니지먼트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태생은 아니지만 저는 이 요양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부터 배웠습니다. 2002년에 일본에 가서 한 10년 정도 케어 매니저를 따고 일을 하다가 대학에 와서 다시 한국에 장기요양을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만 우리는 케어 매니지먼트란 말을 잘 안 써요, 실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얘기가 또 하나 생깁니다. 2026년 3월이면 통합돌봄 제도가 생기죠. 저 제도는 명확하게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일과는 다릅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노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이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통합돌봄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저 안에는 실은 노인도 장애인, 장애인도 노인.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장애인이에요. 이분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노인이 됐어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의 선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됩니까? 노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실은 우리가 정의하기가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이다. 이거는 노인복지법에서 주장하는 내지는 유엔이 정한
그것도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고 서울대 교수님들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욕구는 장애인 중심의 욕구가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우리가 장교양 제도란 틀 안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통합돌봄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을 지자체에서 같이 욕구 중심으로 케어를 해라 이래버리니까 저희들도 불분명한 거예요. 이분을 장애인으로 불러야 되나? 노인으로 불러야 되나? 실은 그래서 고령화된 장애인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들도 지금은 노인 요양원을 만들려고 하고, 예, 장애인별, 시각장애, 뭐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26년 3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제도들 안에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키워드는 이 통합돌봄 안의 키워드는 탈시설화예요. 여러분 탈시설화하면 거북하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북한 키워드로 들립니다. 우리 보고 탈하라고? 뭘 탈하라는 거예요? 근데 탈시설화의 명확한 정의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없애라가 아니고, 시설을 줄이라가 아니고, 시설의 공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줘라. 예. 제가와 일종의 사람들이 시설에 집중하는 것을 막자. 실은 이 통합돌봄 체계가 그러한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시설 중심의 서비스, 이것보다는 제가 중심의, 그리고 병원보다는 지구.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실은 그동안에 있던 시설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의료하고의 연계가 잘 안 돼 있다. 근데 보건공단은 실은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은 노인복지중앙회 소속이 아닙니다. 회원을 탈퇴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탈퇴 안 하시는 조직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안에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색깔, 그리고 이 노인장교양의 색깔은 어느 나라에 있는 색깔도 아닙니다. 일본은 이런 구조가 없어요. 국가가 나라를 돌보는데 공공기관이 투입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인을 돌보는 노인 부양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에게 준 것이지, 민간과 내지는 법인, 준 시장 경제에 준 것이지 직접적으로 건보공단처럼 서울요양원을 유지하라 이런 것들은 정책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건공단은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일본에 있는 모델하고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계 마련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의 연속성, 그리고 그동안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는 가장 적당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제는 여러분들의 어떤 우위적인 그런 위치보다는 지역하고 좀 더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가는 그런 전환의 시기가 오지 않나. 이것이 지자체가 앞으로 건보공단보다 물론 노인장교양은 뿌려가겠지만 그 앞전에 있는 통합돌봄에 관한 것들은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케어 플랜과 관련된 개인별 욕구라고 하는 게 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맞춤형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재부가 아직 많은 부분을 열지 못했습니다만 지자체 중에 경제적인 유지가 가능한 지자체를 남기고 나머지는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QI를 시키겠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QI, 품질관리라고 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것이 아직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26년 3월 후에 우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이론 안에 복지 QI라고 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왜 문제가 필요했느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의 복지 QI라는 것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요구를 여기서 요양원 안에서 물론 다 기본적으로 만족시키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틀 안에, 노인장교육 틀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 안 합니다. 누가 부족한지,
누가 많은지, 이것을 우린 복지 QI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형태를 봤더니 문제를 발견해라. 거기에 대상자만 발굴하지 말고 직원, 이용자, 저 입소자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만 여기 논문에 썼기 때문에 입소자, 가족, 이 문제점을 공통으로 발견해라. 이 얘기는 노인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자체에 가족지원센터라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조직입니다. 지금은 여가부, 지금 성평등 무슨 부로 바뀌었어요. 이름도 생소합니다만 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노인 돌봄에 관심을 가져요. 노인을 돌보는데 가족 단위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저는 일본의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이렇게 전환될 수 있나?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노인만 있죠. 그죠? 일본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할아버지와 장애인 자녀가 노인장기 요양시설에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가족 단위를 대응하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지금처럼 이 참여형 QI라고 하는 것은 꼭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고 가족 단위의 가치 케어를 하겠다라는 문제를 발견해 달라라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지표 측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뭐 이런 건 넘어가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요양원에서 QI를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과 이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가장 쉬운 용어의 조합입니다. P 뭘까요? 가장 쉬운 용어. 네,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랜을 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나온 이 복지 QI의 대부분들은 기본적인 플랜입니다. 실행을 했느냐, 체크를 했느냐, 환류를 했느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심사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 것은 실행을 하고 평가는 잘해요. 환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실은 심사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죠. 복지 QI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것 중에 품질 관리에 대한 것 중에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점수를 계속 올릴 겁니다. 평가청도 안에 실은 저 QI 모델 안에 얼마나 개별 살펴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일본의 케어 매니저는 365일 중에 360일은 이용자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이 일의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그게 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우리하고 다른 복지 QI 모델인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닌 사례관리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가지만 그 전에 개별장기 이용 계획서라는 걸 쓰고 가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하고 있는 기관들은 임의적으로 30명을 다 하고 어느 기관은 20명을 다 하고 어느 기관은 띄엄띄엄 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 QI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인별 급여제공 계획서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환류했는지에 대한 순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는 게 평가의 어떤 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데이터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표기 체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공단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근데 다른 기관들은 복지 QI라고 하면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왜냐 익숙하지 않거든요. 노인 요양원의 복지 QI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공단의 평가를 받기 급급했지 자체적인 이런 QI를 만들어서 서비스 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를 비교하자라고 하면 가장 한국은 건보공단이 만들고 일본은 200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질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등급 판정 이후에 서비스에 연결하는 게 없어요. 등급 판정은 누가 합니까? 공단이 하죠. 공단이 여러분들한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적이 있나요? 없죠. 이것이 실은 서비스의 질적인 자기들이 평가를 해놓고 안 주는 이유예요. 알아서 현장에서 하라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등급에 대한 계장기에 대한 계약만 줬지, 아니 개인별 장기 이용에 대한 걸 줬지, 서비스는 현장에서 알아라고 하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근데 일본이나 몇 나라, 캐나다, 미국, EU가 하고 있는 형태는 케어 플랜을 독자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실은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요 왼쪽과 오른쪽의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구조상 우리는 직접적으로 등급만 먹여서 현장에 맡기는 형태, 하지만 형태,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이 평가 범위가 현장으로 전달이 되고 그 안에 다직종이 모여서 이러한 결과를 활용을 해서 급여 제공을 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요 인원만큼의 급여 제공을 케어 매니저가 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끝나면 요 사람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돌리면서 노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찌 보면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시점과 우리는 질 관리가 아닌 그냥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서 적당히 서비스를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양쪽에 장단점이 있어요. 일본의 케어 매니지먼트는 복잡해요. 안에 들어가서 이용자를 분석하는데 다직종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는 다직종은 그나마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 이러한 선생님의 적당한 조합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 질 관리가 되면 실은 어르신들의 생활이나 질은 높아지겠죠. 직원은 자긍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잘 피부가 안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학대 판정 기관을 받은 그 기관은요 종사자부터 무너집니다. 자기가 학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관에 학대가 일어났어. 나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그 학대라고 하는 이 기관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종사자들까지 오염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유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멀어져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평가를 잘 받고 복지기관에 오늘 시상을 하면 여러분의 기관은 그런 에너지가 조금씩 전파돼요. 우리 기관이 조금 잘해서 내지는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잘 돼서 복지QI에 시상을 했대.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이 알아주는구나. 이게 전문화구나. 그리고 공신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포상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겠죠. 이것이 지역사회 언론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되고 알려지는 홍보 효과,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지자체 내지는 의료와 요양의 통합 톨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이 평가 지표들 내지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공단이 하는,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것들. 우리 요양원의 낙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과 욕창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제가 케어 매니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노인 간호예요. 노인 간호라는 학문을 복지 영역에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알부민의 수치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쵸? 웃으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케어를 하는 현장에 일본의 현장들은 의료적인 지식이 케어 매니저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저러한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족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배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특히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 기저귀 졸업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귀 졸업식 뭘까요? 기저귀 졸업식. 그쵸. 이게 실은 여러분들 치매라고 하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어원 중에 매자는요
사람을 상당히 무시하는 악성 사회심리를 만드는 용어입니다. 입구자에 나무 문자를 쓰거든요. 근데 과거로부터 그 형성 문제는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 노인을 기저귀 차고 있는 약간의 마인드가 없는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 마인드가 없는,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기저귀를 채웠다라고 해서 한자권에 있는 나라들은 치매라는 용어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표본 문자라서 그 뜻을 몰라요. 치매?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용어야? 그래서 실은 배설관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는 자립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자립, 정신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 근데 치매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용어 안에는 신체적인 자립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자립까지도 둘러버렸어요. 저 노인은 기저귀를 차는 노인이네, 기저귀를 벗지 못한 노인이네. 이것이 기저귀를 벗기 위한 기저귀 졸업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하루만 안 차고 있어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기립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기저귀를 안 차고 화장실을 갔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꽃다발을 갖다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노인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서적인 자립과 신체적인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QI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게 ADL과 관련된 CPS와 관련된 이 실은 우리가 BPSD라고 하는 저희가 요양보호사 교재를요 편집하면서 교재를 저희들이 다루면서 가장 먼저 없애고 싶었던 단어가 있어요. 치매 노인의 땡땡땡땡 네 글자예요. 뭘까요? 치매 노인의 땡땡땡땡. 혹시 요양보호사 교재를 보시면 혹시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올려보시면 치매 노인의 땡땡땡땡 뭘까요? 치매 노인의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행동이라는 단어가 요양보호사 입에서 막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노인은 문제행동을 하네. 이게 실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인지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떨어진 치매에 걸린 사람의 행동 패턴을 심리 행동 증상을 얘기하는 행동 심리 증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케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양보호사 강사를 교육시키면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부탁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치매 노인이 배회를 하죠, 그죠? 배회에는 목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치매 노인의 배회에는 목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복지 Q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히나 CPS를 표현하는 노인들에게 배회의 목적성이 없다라고 하면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성에 대한 근거 과학적으로는 없죠.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왜 배회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실은 알려고 하는 것부터 사례관리의 시점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사례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배회의 목적성이 없다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의 현상은 사람을 다루는 휴먼 서비스 때문에 사례관리나 급여 제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회의 목적성이 뭔가 한두 번은 종사자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유 많아요. 배회의 목적. 메설로드가 얘기하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얘기해 봅시다. 뭘까요? 그렇죠. 치매 노인 배회하는데 화장실 못 찾아요. 여러분들 화장실 찾을 수 있잖아요. 저 이 공간 올라오면서 너무 넓어서 화장실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화장실이 축구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긴 하지만 치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나 소속감이나 안전이나 이 공간 여러분들 제가 2시간 강의하면 다 나가고 싶을 거예요. 지화거든요. 힘들거든요. 엉덩이 아프거든요. 그만큼 CPS라고 하는 것은 치매 노인에게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QI가 얼마나 척도를 잘 쓰고 있느냐. PTSD와 정서 상태 수면의 질
특히 어떤 요양원은 잠을 자는 잘 자는 요양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를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박수 치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수면에 대한 욕구 상당합니다. 근데 요양원은 집단 케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을 켜서 정해진 시간 안에 기절을 가는 행동 패턴이 사람의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고요. 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양원 중에는요. 최근에는 밤에 기적이 안 가요. 가긴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노인이 깼을 때. 잠에서 깼을 때. 나중에 한번 제가 같이 가서 보여드립니다만 요만한 침대 위에 어깨 위에 요만한 패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요거 2개 정도의 패드. 이게 생체 리듬을 파악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노인이 각성해 있는지, 노인이 깊은 잠을 잤는지, 노인이 침대에 일어나 있는지 앉아 있는지 이 수면 파악을 하고 나서 종사자는 모니터링 하다가 노인이 각성을 하면 그때 가서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실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 남자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전립선 안 좋으신 분은 새벽에 많이 깨고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기 싫대요. 그리고 낮에 꾸벅꾸벅 좋으시고 노인은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앞으로의 이 장기요양기관, 특히 공단 안에 의료적 이거는 뭐 이제 너싱홈과 관련된 아시아 쪽이 아닌 병원과 관련된 이런 기관 안에서 쓰는 지표들입니다. 미니멈에 이 요양원 안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달 지표로서 표현하는 것과 너싱홈과 같은 조건은 이런 접종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의료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평가 지표 안에는 이런 약물의 사용, 억제제에 대한 사용, 진통제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병원의 색깔을 좀 띠다 보니까요. 저도 가끔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요양원에 갔는데 안전벨트가 많다 라는 것에 대해 의무심을 많이 갖습니다. 실은 19년에 복지부가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저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을 개정을 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개정을 못했어요. 워낙에 민간시설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시설편은 아니고 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억제대나 벨트에 대한 사용 중에 여러분들이 복지 QI를 보고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 실버 산업을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전화를 해요. 노인을 침대에서 낙상하지 않게 침대 이불과 부착된 억제대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침대와 합체된 억제대를 만들겠다. 이게 실은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과 이런 요양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발해놓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주복 아시죠? 우주복.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기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아래 지퍼로 연결되어 있는 옷. 이 옷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주복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어디서 하세요? 나사요? 예? 독일 나치 비슷합니다. 정신병원에서 가져온 도구예요. PTSD 그런 일종의 환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내지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억제 도구가 정신병원, 요양병원, 지금 일종의 장기요양 기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더 서운한 것은 그 억제 도구를 가족이 들고 와요. 우리 어머니 눈치 보이거든요. 시설에. 이 전문가 입장에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의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환경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신체 억제에 대한 것이 어떤 민원, 리스크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 QI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높이면서 이건 원장님들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킬 거야. 이러면 이용자의 존엄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용자의 존엄을 지킬 거야. 자유를 지킬 거야. 이러면 안전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기술로 얼마만큼 풀어낼 것이냐. 누구와? 종사자와 가족과 이용자와. 이게 실은 복지 QI인 거죠.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신체 억제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일본은 애초에 신체 억제 도구를 사용 못하게끔 학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저 오다가 봤는데요. 휠체어에 붙어있는 안전벨트조차도 일본식의 해석은 학대 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안 따라도 돼요, 실은. 우린 달리 해석한다 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죠. 문서화된 규율, 규칙 이런 것이 없이 쓴다라고 하면 복지 QI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물과 관련된 복지 QI와 제가 얼마 정도만 더 하면 되나요? 얼마 정도 더 할까요? 11시 쯤 끝내면 되죠. 11시 35분 지루하실 텐데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그럴까요? 아니요, 쉬는 시간 드리고 제가 수업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컨트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최근에 학회 쪽에서 재미나게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립지원 내지는 여러분들은 케어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청렬이 노인이에요. 노인. 요청렬이 케어를 하는 사람. 도와주실 거죠? 안 도와주실 거예요? 자, 이청렬이 노인입니다. 노인은 손을 드세요. 오른손. 원장님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손을 구축시켜요. 자, 이 손은 못 움직여요. 자, 다른 한 손. 이 손은 떨어야 돼요. 자, 근데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이는데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옆에 케어하는 사람들이 자, 케어를 합니다. 요 한 집단과 여기도 할까요? 여기 암수를 좀 보여주셔야 하고 여기 노인이에요. 자, 오른쪽 손 대신 구축해야 완전히 굳었습니다. 여기는 80%밖에 80%인데 떨어요. 자, 떱니다. 옆에 선생님들은 케어의 종사자들. 자, 지금부터 수분 케어를 시켜야 돼요. 물 고기 앞에 있죠. 네, 물이 앞에 있죠.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자, 준비되셨나요? 어느 지역이 잘하나 봐야지. 공단에 이름을 걸고 여기는 광주와 김해가 합쳐졌습니다. 남양주, 원주. 네. 자, 지금부터 수분 케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다 같이. 정답은 없어요. 실망하시니까. 자, 지금부터 요양원 안에서 하는 시계, 어르신의 이분은 약간의 치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분 케어를 합니다. 시작. 해보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복지 QI에 약간의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들을 막 머리에 부리신 것 같아요. 어르신 자립을 얘기했더니 여긴 아예 손도 안 돼요. 어르신 너 이거 알아서 먹어. 저희는 혹시 어떻게 하죠? 제가 놓쳤는데 네, 어떻게 하세요? 대전은? 손을 지지해줬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은? 저쪽은? 그죠? 네. 요즘에 이 작업치료사들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노인의 자립지원 케어, 노인에게 수분 섭취를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시켜야 우리가 참 이 노인의 잠재력도 이용했다라고 하고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죠. 한쪽 팔은 완전히 못 쓰는, 이 팔은 제로, 한쪽 팔은 80%, 20%가 남아있어요. 아니, 80% 쓰는 거예요. 80% 쓰는 거예요. 손의 기능을 1이라고 생각하면 80%를 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케어를 할까? 근데 이분들은 손도 아예 안 댔어요. 노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노인의 자립을 요청해요. 근데 이쪽 팀은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의 제가 한 팔을 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케어를 하는 종사자는 한 손만 내는 거죠. 한 손만. 정말 한 손입니까? 그러면 정말 맞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저쪽은 세 팔이었어요. 명확히. 근데 인간의 팔은 몇 개예요? 두 개죠. 2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케어라고 하는 것은 2를 넘어버리면 과한 케어가 되는 거예요. 노인을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 팔과 노인의 0.8의 기능. 이래 보면 팔의 합이 얼마예요? 80%랑 80%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2.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문가 집단은 그런 케어는 좀 과하지 않나? 노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 팔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더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노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쓸데없는 케어를 한다라는 게 작업치료사 학회장의 간단한 시벌입니다. 복지 쪽에서는 이해 못해요. 지금 저는 복지사인데 처음에 왜 저래야 되지? 우리 공손하라며 잘하라며 물의 목표치를 1.5리터 내진 2리터 하라며 이래놓고 작업치료사는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을 줬을 때 이걸 수용을 못하면 현장에서는 QI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치매관리에 대한 치매관리법이 내년이면 바뀌어요. 못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저는 가족 상담파트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조금 수정하는 단계에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치매 노인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치매 환자라고 불러요. 퇴원을 하고 집에 와도 치매 환자예요. 근데 복지 쪽은 환자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치매 노인이에요. 이 갭을 줄이고 용어를 바꾸는데 팍 터지게 싸웁니다. 결국은 졌어요. 치매관리법엔 대부분 다 용어는 치매 환자. 치매 노인 뭐라고 불러요? 어르신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땡땡땡 어르신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악성사회 심리라고 하는 게 우리 만연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걸리면 안 돼. 치매에 걸리면 인생 끝이야.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볼펜 잡았으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볼펜 다 잡았으니까 낙서하듯이 쓰면 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원장님들. 자, 치매에 걸린 사람 한번 써보실래요? 치매에 걸린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자, 가로 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안 읽잖아요. 이게 악성사회 심리예요. 이 악성사회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매에 걸린 뒤에 사람을 봐야 되는데 치매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까 배회 목적성이 없다. 당연히 없죠. 과학적으로 하면. 근데 거기서 진짜 이 배회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요. 그냥 동물의 어슬렁거림. 그래서 일본은 용어도 치매도 없앴지만 배회도 쓰지 말잖아요. 사람이 무슨 배회를 하느냐. 동물이냐. 쓸데없이 먹이를 낚아채는. 산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노인 산책 다녀오셨어요? 이 얘기를 통하는데 어르신 배회 다녀오셨어요?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실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성사회 심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서 요양원 안에 저 사람은 치매가 걸려서 뭔가 이상한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치매 걸린 사람이
요양원 안에서 학대를 당합니다. 낙인시키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벌써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달리 인지하면 동료인 어르신 집단에서 그 노인을 낙인찍기 시작합니다. 저리가 냄새나, 오지마, 내 물건 가져가지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지 QI 지표 안에는 실은 우울증도 있고 인지능력의 저하도 있고 사회 참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회 참여가 실은 요양원을 개방하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잘해서 ADL을 잘 활성화했다라고 해도 사람의 생활의 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몸이 아프더라도 뭔가 바깥공기를 한번 쉬어야 된다는 일종의 ADL과 IALD의 도구적인 생활 동작이 합쳐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웰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나가는 이 어머니에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실은 우리가 아무리 우울증, 인지기능, 사회참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해왔던 역할 부여를 되살려주는 그런 복지 QI로 활용한 그 프로그램은 정말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중에 주간보호센터에서 빵을 만들어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그 빵은 누가 먹어야 될까요? 빵을 만들었어요. 직원. 배려심이 깊은 이용자네요. 예? 판매? 저분은 실버산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치매라는 악성 사회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손주를 받아주라고 해요. 손주는 그동안 할머니가 치매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인데 치매 할머니가 빵을 만들었다? 그것도 맛있는 안고빵을 만들었다? 팥빵을 만들었다? 근데 나한테 준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 자네에게 아들 일이 주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사회 인식을 치매를 변화시키자라는 게 기관의 QI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관이 그런 목적으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처럼 의료 서비스 이런 거 안 만들고 가족끼리 도와주고 안에서 지지고 볶고 서로 간에 재밌게 잘 지내라는 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증화가 돼버립니다. 와사의 노인이 들어가면 기능이 마비가 돼요. 한 사람한테 치우쳐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강점이 가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망가뜨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뭐 키워드 비슷하게 드리지만 여러분 단기보호는 제가 서비스입니까? 시설 서비스입니까? 제가 시설인가? 제가인가? 맞습니다. 원장님에서만 맞아. 단기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단기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쵸. 재가를 못 시켜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여기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원장님 빼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 선생님은 시설 편입니까? 가족 편입니까? 시설 편입니까? 가족 편입니까? 이용자 편입니까?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선생님 급여 누가 줘요? 선생님 급여 안 주면 시설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단기보호 시스템이 그래요. 단기는 가족편을 들어서 시설에 있다가 빼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목표, 지금처럼 우리가 QI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제가 있는 사람의 마지막 꼬리 지점은 어디예요? 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설이 흡수해버립니다. 가족의 욕구나 당사자의 욕구를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은 여러분 제가 복지 QI를 하다가 제도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복지 QI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가족, 기관, 중립성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여기서 흔들리면 복지 QI라는 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시설은 그나마 가능해요. 재가는 우리나라는 거의 어렵습니다. 재가의 월급은 누가 줘요? 재가의 사육사의 월급은? 그죠? 철저하게 방문 요양의 사육사의 급여는 공단에서 타다가 기관장이 줘요. 기관장은 채용을 안 하면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독립된 틀입니다. 케어 플랜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움직여요. 기관의 눈치가 안 봐요. 이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복지 QI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기관에서 이용자를 빼가려고 하는데 이 이용자가 싫다고 해요. 케어 매니저가 나서서 이 기관 싫으면 다른 기관을, 이런 대응책들을 대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일본 가셔서 같이 그런 인터뷰도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방문 요양에서의 서비스 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복지 QI 기본적인 세팅을 할 때는 저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 입소자가 말을 안 해도 듣는 연습은 해야겠죠. 여러분들 입소 교육 시킬 때 어르신들 혹시 참여시키나요? 안 시키죠. 그죠? 그거 아니고. 저는 입소자에 대한 권리 옹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은 것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소 교육 물론 가족이 듣는 게 대다수지만 지금부터 입소 교육을 합니다라고 모션으로라도 취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잠재적인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인 전문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의 사적인 얘기를 한다?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자리에 전문가 집단이 어르신한테 얘기를 하고 가족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첫 단추부터가 입소자에 대한 참여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치매 노인이 3번 태어난대요. 3번. 첫 번째 누구로부터? 부모. 두 번째는 이 휴머니티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요? 저는 중2의 딸이 있는데 요즘은 맨수지간이에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구로부터의 탄생? 사육사요? 자녀? 아까 누가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와이프한테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휴머니티드라고 하는 것은 인간 다음에 신, 종교적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회학적인 해석이라서 원장님이랑 호칭을 준 건 누구예요? 선생님이랑 호칭을 준 건 누굽니까? 사회예요, 사회. 첫 번째 부모로부터의 탄생, 두 번째 사회로부터의 탄생, 치매 노인의 세 번째의 탄생을 주는 사람은 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사장님이라고 얘기하고 동장님이라고 얘기하고 노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과거의 기억을 돌려주기 때문에 세 번째 탄생을 시키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입소자가 아무 얘기 못한다고 해서 입소교육을 안 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에 건강했을 때의 권위를 가지고 케어를 해주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가족도 물론 그래요. 우리 치매를 알고 있는 노인에게 저렇게 잘해준다? 가족이 변해요. 협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된장국을 먹였더니 후원금이 들어오더래요. 기관에. 그만큼 우리 부모를 잘 챙겨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직원의 참여도 우리 기관이 정말 인간다운 기관이네. 또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부모들 모셔올 수 있는 기관이네. 이렇게 여김으로써 서로 간에 참여의 주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학생을 데리고 가는 일본의 보호시설 안에는요, 저런 참여 결정권을 잘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가족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기관에는 가족들이 자원봉사 오시나요? 안 오죠. 설득하기 힘들어요.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관의 내부를 보여주고 정사자들의 서비스 질을 보여줄 것 같아서 실패입니다. 근데 그 기관은 반대였어요. 그냥 투명하게 우리 기관에 있는 기대로 인력이 부족할 때 가족들의 힘을 얻어서 받아서 직접적인 케어는 안 하고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협력을 구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학대가 일어나도 이 가족의 집단이 옹호를 합니다. 이 기관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자원봉사자가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인 거죠. 일종의 이용자를 받아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체크를 하고 환류를 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것을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와 서로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평가 지표, 이게 수치는 아니었지만 서비스의 질로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복지 QR에 대한 경진 대회를 할 겁니다. 이 안에는 노력한 수고한 리더들 많아요. 근데 그들에 대한 칭찬과 보상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칭찬, 그것이 지금처럼 경진대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은 공단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인들도 잘 못해요. 독립된 법인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지역성이 달라서 이렇게 모여서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성과를 갖추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것이 아마도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건보공단보다 서비스의 질은 더 높죠, 여러분. 실은 서울요양원 많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안에서의 서비스의 질 저하로 학대가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위탁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그것을 어떤 건보공단의 평가 척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복지 QI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하려고 했느냐. 외부에서 평가받아서 A등급이라고 하면 서비스가 그냥 좋아지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울요양원의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신청하면 30년 후에 들어갑니다. 아니 뭐 노인이 돌아가시는 연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저에게는 그 요양원 아무 쓸데가 없는 요양원이에요. 내가 급할 때 내지는 나의 개별적인 요구를 맞춰주는 요양원. 이런 요양원들을 사람들은 원하지 쓸데없이 어떤 공식적인 지표처럼 공단이 하는데 학대가 나오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은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지표, QI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까지 QI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와 다른 일본의 복지에 대한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어떤 틀을 좀 보시면, 일본은 개보보험이라고 합니다. 개보자도 우리하고 요양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복지와 의료로 떠받들어준다, 그리고 돌보는다. 우리도 요양이라는 단어는 기를 양자의 의료, 약간의 의료가 들어가고 사람을 돌본다라는 형태로. 근데 일본은 보험자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에서 알아서 해요. 전주는 지금 노인들의 고령화 수치가 얼마 정도 됐나요? 전주군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략 20% 넘었나요? 25%? 전주 되나요? 넘습니까? 네. 여기는 고령화율이 얼마인가요? 여기는 65세 이상 안 계시죠?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이러면 노인장기 보험료가 여기 싸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노인이 많은 지자체는 보험료가 높아요. 그 안에서 걷어서 거기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노인들이 사는 곳에 잘 안 살려고 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건보료 얼마 내나요? 가장 젊으신 선생님, 저기 혹시 건보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14. 거기까지 내리면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그래서 저분은 딱 아시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장기요양보험료 얼마나 그런 것도 내요? 모르는 겁니다. 강제보험인데 우리는 건강보험 적용만 되면 무조건 다 가져가잖아요. 일본은 40살부터 냅니다. 그만큼 소득이
그리고 남의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이 하는 걸 노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자원을 많이 모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자. 이게 시군구에서 하는, 시정촌이라고 하는 시군구에서 하는 것과 우리는 지자체는 쏙 빠진 건보공단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제도적으로 독립지원이라고 하는 자립지원, 노인을 좀 스스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만들자,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우리는 6개월 이상 돌봄, 신체 지원 활동 지원, 뒤에는 인지 지원 활동도 강화가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주자라는 것과, 일본은 요 개호 5일 반대입니다. 우리는 1등급이 가장 중증이죠. 5등급이 가장 약하고, 일본은 5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1등급이 가장 약합니다. 근데 여기 요 지원이라고 하는 건 예방이에요. 그냥 허약한 노인들에게 등급을 적기 전에 장기요양 기관을 써둔다는 얘기입니다. 쓰면 쓸수록 노인에게 움직이게 되고 사회적인 활동을 줌으로써 오히려 더 그런 제도에 익숙하게 만들고 중증화되는 걸 막자라는 게 취지고요. 우리는 아직 예방 프로그램, 예방 서비스라는 거는 그냥 복지관 정도의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케어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급여 제공 계획과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지역포괄센터라고 하는 전주에 지역포괄센터를 만들어서 의료복지, 주거 예방, 그리고 학대, 지금의 우리가 26년 3월에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통합돌봄 체계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2005년에 지역 단위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나름 외칩니다. 이제 우리도 2026년 3월이면 커뮤니티 케어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이제 막 시작을 하겠죠, 용어상으로. 근데 전문가 집단을 보면 개호복지사라고 하는 전문대 과정 한 2년 정도, 요 호멜퍼는 요양보호사 과정, 요거는 케어 매니저 과정,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벌써 받아들였어요. 지금 전주의 외국인을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나올 겁니다. 24개를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관 안에도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있나요? 없지. 요건 또 고민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서비스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고민해 볼 때거든요. 근데 어느 기관은 인력 수급 차원에서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기관은 문화적인 요소도 다르고 또 케어의 방법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기관의 장점이지만, 특히나 일본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요양보호사, 그들은 어디죠? 거기가 사원 뭐죠? 무슨 사원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슬람 사원을 보고 근무 중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합니다. 기관은 막 바빠 죽겠는데, 일본 기관에서 실제 있던 얘기예요. 자기는 돗자리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이런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문제들도 일본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 중심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선생님, 이 요양보호사도 좀 우리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61.2세. 노노케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력 강화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인력 안에 우리는 이 침상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표시고요. 일본은 제가 서비스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비스가 8개, 일본은 26가지나 됩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가셔서 일본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 가지수는 다 안 썼습니다만 요 안에 특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나중에 이 개호노인 보건시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특별양호 노인홈은 일종의 요양원과 똑같아요. 근데 개호노인 보건시설은
노인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다가 급성기가 끝나면 퇴원을 하면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집으로 못 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나요? 요양병원이잖아요. 일본은 이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은 6개월만 체류를 할 수 있어요. 집으로 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점 시설. 이 지금 광주가 저런 중간집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집에서 퇴원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걷는 연습을 하거나 또 가족이 없어도 스스로 어느 정도 ADL이 가능하게끔 됐을 때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개호노인 보건시설의 모델을 복지부가 아직 저거는 의료 모델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달라서 아직 우리나라가 만들지는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요양시설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가거나 집으로 못 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 지금의 공단이 여러분들이 있는 요양원 안에서 일종의 거점에 대한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재활, 작업치료,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특정하게 마련을 해서 제도적으로 된다면 글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못 따갈 이유도 없고 저런 개호노인 보건시설이 법에 대한 테두리가 없어서 그렇지 노인을 재활시켜서 집으로 보낸다? 이거는 노인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집에 갔다가 정말 시설이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시설로 오겠죠. 이게 실은 이용자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이런 시설은 재활 중심입니다. 정말 좋은 기관은요. 여기서부터 방이 한 4개 정도가 나눠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정말 안 될 때의 집의 구조를 자기 방 안에 세팅을 해줍니다. 정말 내가 최소한의 움직여서 움직일 거리.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는 이쪽에 갈 때는 어느 정도 회복한 단계. 그런 훈련을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생활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개인 개호 노인 보건시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쨌든 예방지원 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8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입소 중심과 요양 서비스 중심과 본인 부담에 대한 규정들 물론 일본도 존재합니다만 일본 이제 수익 모델로 갑니다. 재가하고 시설, 우리 재가가 몇 프로예요? 본인 부담금이 15%, 시설은 20%. 왜 이 부담의 차이를 뒀을까요? 왜 시설이 왜 비쌉니까? 네. 빨라서요? 시설과 노력, 그럴 수 있죠. 단순합니다. 일본은 시설의 비용을 높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집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케어하면서 그 집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거 케어하면서 목욕시킬 때 뭐 써요? 물 쓰죠. 전기 쓰죠. 광열비 쓰죠. 이거 다 누구 거 쓰는 거예요? 이용자 거 쓰는 겁니다. 당연히 시설은 다 시설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재가의 서비스를 그래서 낮춰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단순한 논리지만 이제 여러분 MZ세대들이 요양원 안에 들어오면요 전기 포트부터 자기가 쓰는 TV세부터 다 개별 청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반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반은 공동으로 TV를 보고 방에 있는 전기세 개별 청구합니까? 안 하죠. 일본은 다 개별 청구예요. 호텔처럼. 그게 개별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TV도 쓰고 다리미도 쓰고 히터도 쓰고 청소기 쓰는데 다른 사람은 안 써요. 근데 똑같이 이용료를 지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실은 개별성이 과학민족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은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유료화로 전환을 하면서 부가 서비스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나는 더 쓰고 뭔가를 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전기세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의 양도 그렇고 뭐 아직 먼 험난입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요양원 다 가실 거죠? 안 가실 거예요? 이정훈 선생님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죠.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케어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 5분 안에 끝납니다. 케어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러한 연구사정과 케어 플랜과 서비스의 연계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실은 지금은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루어져 있지만 독립성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없지만 나중에 일본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케어 매니저가 되기 위한 조건들 안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여기 복지 전공하신 분, 복지 내려보십시오. 간호 전공하신 분, 간호가 많네요, 저는 확실히. 또 내려보십시오. 작업치료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영양사 안 계시죠? 근데 일본은 더 다양합니다. 복지, 간호, 양쪽으로 따고 있는 사람들, 작업치료하면서 케어 매니저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처럼 저 손도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묘정 선생님처럼 일본에 가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만큼 노인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야만 노인에 대한 이런 케어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요양원 안에서 이 복지 QI를 하는 이유 중에 나는 내 색깔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이게 실은 여러분들 혹시 메모장 있으십니까? 메모장 하얀색 메모장 뒷장 뒷장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서로 싸우는 집단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볼펜 찍으셨죠? 요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오른쪽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좀 그려보세요. 오른쪽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모습. 자, 그 밑에 초가집을 그립니다. 초가집 밑에 대문도 한번 내보세요. 우리 원장님들 잘하시는데요. 대문, 그리고 초가집 앞에 우물을 하나 팝니다. 우물 한번 그려보세요. 우물 그 우물의 오른쪽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를 그려보세요. 사료 관리할 때 지금 종사자들 얘기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다 그리셨나요? 이제 잠이 다 깼죠? 농담이고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 사람하고. 옆 사람, 앞 사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나요? 나 똑같아라고 하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사람 있나요? 있어요? 비슷해요. 얼마나 비슷한가요?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그리냐고 하냐면요, 케어 매니저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교육 안에 서로 각자 다른 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복지를 전공한 사람은 노인의 어딜만 볼까요? 노인을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은 뭐만 봐요? 노인의 가족력, 노인의 상담, 가정 환경. 간호사 선생님 뭐만 봐요? 질병, 약. 물리치료사 뭐 봐요? 영양사 뭐 볼 것 같아요? 기호식품. 근데 이 5사람을 한 테이블 안에 모아놓으면 서로가 잘났다고 싸웁니다. 지금처럼 노인이 이러한 형태를 대충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노인이 하고 있는 별의 형태 몇 개 정도를 그릴까? 초가집은 어떻게 그릴까? 사람은 어떻게 그릴까? 이게 컨퍼런스예요. 사회회의.
노인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똑같이 인식하고 서비스를 줄 때 저러한 케어를 매니지먼트하는 연습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 쪽과 간호 쪽 양쪽을 전공을 한 사람은 그래도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복지 쪽만 했다고 주장이 세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노인에 대한 케어를 하다 보면 자기 전문성이 앞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간호를 전공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배회는 목적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 QR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과정과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기관과의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본만큼 세분화는 안 돼 있지만 이런 간호직력, 사회복지사 우리에게 없지만 여러분들은 의료진과 많이 접할 경우도 많고 지금 지역자원과의 연계도 그나마 민간보다는 여러분들은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그 환경을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냐, 그 안에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 목표 설정, 여러분들 사례관이나 급여 제공 안에 이용자를 같이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면 제가 다음에 복지 QI에 높이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아무 얘기 못한다고 원 테이블에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례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용자가 얘기 못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케어의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뭐 더 얘기하자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2026년 3월이면 한국형의 통합케어 모델을 만들어갈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중증화되면 요양원 안에 아까도 규모가 커지고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한 300석이 넘어가면 실은 이런 영적 케어도 필요합니다. 스피리추얼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케어 외에 일상적인 생활 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는데 많은 어떤 정보 공유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